우애와 경애, 신석기적 감정. 곰제이가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 속의 장소는 아마 칠흑같이 어둡고 흐미진 공간이었을 겁니다. 동물의 지방으로 만든 작은 등불로 이 암흑을 밝히고 제의는 거행되었을 겁니다. 아직 구석기를 사용하던 현생 인류는 밝은 삶의 영역과 어두운 죽음의 영역의 중간에 위치한 꿈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고나 감정이 신석기 혁명을 거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적 사고나 그것을 토대로 한 의식으로 조직화되었습니다. 기억은 그렇게 간단히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석기인의 사고나 감정의 깊은 지층에는 틀림없이 오래된 동굴의 철학 시대의 기억이 간직되어 남아있을 겁니다. 동굴의 철학 시대. 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행동을 통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한 생태학자가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동부 쿠리족에 대해서 꿈같은 광경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부 쿠리족의 한 여성이 겨울 사냥을 위한 가족용 오두막 밖에서 덩그머니 땅바닥에 앉아있다.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멍석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검은 곰의 자그마한 두개골이 놓여있다. 그녀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새빨간 안료를 잔뜩 묻혀 곰 두개골의 정수리 위로 굵은 선 두 줄을 똑바로 그었다. 장식을 한 두개골. 이것으로 이제 너는 진정으로 훌륭한 사나이가 되었어. 그녀는 나지막이 해골에게 말을 걸듯 중얼거렸다. 부디 남편에게 좋은 꿈을 가져다 주어야 해. 그녀는 솜씨를 발휘해 두개골의 뒷부분에는 두 줄로 된 붉은 원을, 아래 턱 위쪽에는 두 개의 원을 그려 넣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두개골을 자기 쪽으로 돌려 코끝 부분에 짧고 굵은 선을 그었다. 손에 묻은 안료를 털고 나서는 곰의 눈구멍을 통해서 카리브, 북아메리카에 야생하는 술로 카리브 가죽으로 만든 리본을 묶었다. 리본은 호저로 만든 바늘을 사용해서 예쁘게 장식되어 있다. 짧지만 이건 꼴이야. 너는 여기서 충분히 정중한 대접을 받았어. 집에 돌아가거든 친척들에게 내 남편이 얼마나 멋지게 너를 죽였는지 잘 이야기해 주어야 돼. 그녀는 예쁘게 장식한 곰의 두개골을 신중을 기해 정성스럽게 집어들고 남편이 있는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것을 남편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다 됐어요. 남자는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컵으로 따뜻하게 데워놓은 곰의 기름을 떠서 곰에게 부디 좋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빈 후에 꿈을 꾸는 장소에 하얗고 부드러운 기름을 발랐다. 남자는 그 상태에서 잠시 기도를 했다. 사냥에 대해, 꿈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런 다음 곰의 기름을 손에 묻혀 머리카락에 바르고 두개골을 향해 이렇게 빌었다. 할아버지, 나에게 좋은 꿈을 꾸게 해주세요. 당신의 친척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나는 당신에게 했듯이 그들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곰과 인간의 공생관계. 지금도 아이누족은 이오만테, 곰의 넋보내기, 이오만테 의식을 행해 곰의 두개골을 이런 식으로 예쁘게 화장시켜서 영혼의 세계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화장을 해주는 것은 곰이 영혼의 세계로 돌아간 후에 자신이 얼마나 인간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살해되었는지, 그리고 인간들이 자신의 몸을 얼마나 정중하고 소중하게 다루었는지를 친척곰들에게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친척곰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인간의 마을에 다녀오려는 생각을 갖게끔 하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영혼의 세계라는 것은 인간에게 꿈을 꾸게 하는 특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멋진 곰과 우연히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멋진 곰을 잡을 수 있는 길조를 의미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쿠리쿠 인디언 여성은 예쁘게 화장시킨 뒤 곰의 두개골을 향해 부디 남편에게 좋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곰은 매우 강력한 동물이며 곰 사냥이 무척 위험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곰은 가장 두려운 대상이며 최고의 경외의 대상이었던 동물입니다. 곰이 서식하는 숲에서는 어디서나 곰을 숲에 사는 모든 동물의 수장으로 여겼습니다. 죽은 곰이 돌아가는 영혼의 세계라는 곳, 영혼의 세계라는 곳, 모든 동물들의 정령이 머무르고 있는 정령의 저수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곰의 영혼이 정령의 저수지로 돌아가서 인간들의 행동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고하게 되면 서로의 관계는 양호해지겠지요. 이와 같이 곰은 아주 오래전부터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인과 동시에 더할 나위 없는 친근감과 우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곰만큼 인간과 닮은 점이 많은 동물도 없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도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곰과 인간은 수천 년 동안에 걸쳐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인간과 곰은 같은 길을 따라 이동했고 같은 계곡에서 연어를 잡았으며 같은 식물의 뿌리를 캐서 먹었고 똑같은 산딸기와 나무 열매를 수확하는 사이였습니다. 산딸기를 따러 갔다가 곰과 정면으로 마주치는 장면도 자주 있었습니다. 곰과 인간은 서로를 존경하며 공생관계를 구축해온 셈입니다. 인간은 곰을 수렵하고 곰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 변함없는 존경과 우애의 감정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곰이 주요 등장인물로 나오는 수많은 신화 속에서 그 점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곰과 결혼한 여자 이야기. 그런 신화 중에서 아마도 가장 오래된 형태일 것으로 여겨지는 곰 신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유콘강 근처에 사는 아타파스 칸족에게 전승되던 신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계속 이루어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지만 내용 그 자체는 까마득한 고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마도 곰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한 가장 오래된 신화의 한 형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담겨있는 내용이 조잡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의 신화가 북서해안 인디언으로부터 시작되어 캐나다의 산림지역에 사는 인디언을 거쳐 알래스카의 여러 부족에 이르기까지 북아메리카의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정승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신화가 베링 해협의 건너편에 사는 추크치족과 코리아크족과 같은 이른바 고몽골족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이주는 크게 3번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아메리카. 최초의 이동은 바이카로의 동쪽 부근에서 출발한 고몽골족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들여 베링 해협을 건너 알래스카와 캐나다 전역을 두껍게 뒤덮고 있던 로렌타이드 빙상과 코르디에라 빙상 사이에 열린 회랑 형태의 얼음이 없는 길을 거쳐서 중앙 평원지대로 들어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확실한 증거 같은 건 있을 리 없습니다. 다만 제 직감에 의하면 이제부터 소개할 아주 오래된 이 신화는 당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간 고몽골족이 이야기하던 신화와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합니다. 옛날 내적 어느 여름날 한 소녀가 산딸기를 따러 갔다.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였다. 숲길에 곰똥이 흩어져 있었다. 소녀는 이런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단단히 주의를 받아온 터였다. 어른들은 절대로 곰똥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소녀는 어릴 적부터 곰똥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발로 차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했다. 그건 성장한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산딸기와 바구니에 가득 찼기 때문에 모두는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소녀는 무척 멋진 산딸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하고 혼자 남아 산딸기를 잔뜩 땄다. 산딸기가 바구니에서 넘치기 시작해 소녀는 몸을 숙여 주워 담았다. 베링 해협을 건넌 고몽골족의 이주. 베링 해협, 이누이트, 알래스카. 그때 소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이게 곰이구만. 무척 잘생긴 남자였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였다. 그 얼굴에는 빨간 안료로 어떤 무늬가 칠해져 있었다. 남자가 소녀에게 말을 걸었다. 네가 따고 있는 산딸기는 더럽기도 하고 별로 좋은 것도 아니다. 좀 더 올라가면 훨씬 좋은 살단기가 있단다. 나중에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으로 가보자. 바구니가 가득 차자 남자는 말했다. 배고프지? 자, 뭔가 먹기로 하자. 두 사람은 불을 지피고 여러 마리의 쥐를 조리해 산딸기와 함께 먹었다. 남자가 말했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자. 여름이니까 여기서 자도 괜찮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로 했다. 자기 전에 남자가 소녀에게 말했다. 나보다 일찍 일어나더라도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 다음날 아침 남자가 말했다. 차가운 쥐고기를 먹자. 불은 지피지 않아도 돼. 그리고 다시 산딸기를 따러 가서 바구니를 가득 채우기로 하자. 소녀는 몹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항상 남자에게 자신의 부모 얘기를 했다. 그럴 때마다 남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소녀의 정수리를 탁 치고는 머리 주위에 태양이 도는 방향으로 원을 그렸다. 그렇게 하자 소녀는 집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까마득히 잊었다. 소녀는 남자와 함께 이동해서 산딸기를 따기도 하고 쥐도 잡았다. 그리고 굴을 파고 생활했다. 한 달 이상을 그렇게 보낸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 소녀가 사라진 것은 5월의 일이었다. 몇 날 며칠을 그들은 그렇게 지냈다. 그러는 동안에 소녀는 남자가 사실은 곰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날씨가 점점 추워졌기 때문에 남자는 깊은 굴을 파기 시작했다. 소녀에게는 덤불로 가서 나뭇가지를 모아오라고 했다. 소녀가 최대한 높은 곳까지 팔을 뻗어 나뭇가지를 꺾고 왔더니 남자는 그 나뭇가지는 안 돼. 표시가 남게 되면 인간에게 발각되기니까 하고 충고했다. 어느 날 골짜기에 외딴 곳으로 나갔을 때였다. 소녀는 그곳에 와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소녀의 형제들은 그곳에서 종종 곰 사냥을 해서 곰을 잡아먹곤 했다. 형제들은 4월의 따스한 봄날에 그곳으로 개를 데리고 가서 곰을 사냥했다. 곰이 사는 굴로 개를 들여보내서 곰을 쫓아내는 것이다. 여기에 캠프를 치기로 하지 라고 말하고 남자는 굴을 팠다. 소녀는 여느 때처럼 바닥에 깔 나뭇가지를 모으러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높은 곳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었다. 그녀의 형제들이 와서 보고 그녀가 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개가 그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의 바닥에 몸을 문질러댔다. 굴을 파고 있을 때 남자는 영락없는 곰이었다. 그러나 다른 때 소녀에게 더없이 따뜻하고 친절했다. 남자는 자신이 큰 곰이라는 것을 소녀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거처할 굴을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그들은 쥐를 잡고 산딸기를 따는데 온 힘을 쏟았다. 주위에는 벌써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0월이 되자 그들은 굴에 들어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먹을 것은 충분히 있었다. 그들은 1월에 한 번 일어나서 식사를 했고 그리고 푹 잤다. 그러다가 소녀는 자신이 아기를 안고 있는 걸 발견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였다. 2월이었다. 이달에 곰은 새끼를 낳는다. 곰은 밤이 되면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소녀는 일어나서 그 노래를 들었다. 곰은 소녀와 함께 지낸 후로 만사의 샤먼처럼 행동했다. 곧 남자는 말했다. 너는 내 아내다. 난 이제부터 외출했다가 돌아오려고 한다. 내 형제들이 눈이 녹기 전에 이 근처로 오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다. 난 나쁜 짓을 하러 간다. 그들과 싸우러 가려는 것이다. 남자의 말을 듣고 소녀는 소리쳤다. 그러지 마세요. 그들은 내 형제예요. 죽이지 마세요. 차라리 당신이 제 형제에게 살해되는 편이 낫겠어요. 저를 사랑한다면 싸우지 마세요. 당신은 저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제 형제를 죽이고 나면 제가 어떻게 당신과 살 수 있겠어요. 알았다. 나도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어느 날 밤 곰은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그들이 다가오고 있다. 잘 들어라. 혹시라도 내가 살해되면 그들에게 부탁해서 내 머리와 꼬리를 받아두도록 해라. 알았지? 나를 죽인 장소에서 커다란 불을 지펴서 머리와 꼬리를 태워라. 그리고 다 탈 때까지 이 노래를 계속 불러야 한다. 그들은 또다시 잠을 잤다. 곰이 일어나더니 말했다.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밖으로 나가서 살펴보고 오라. 소녀는 밖으로 나가 온몸에 진흙을 발랐다. 주위에 소녀의 냄새가 배었다. 곰이 말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금방 발각되잖아.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곰이 말했다. 드디어 왔다. 일어나라. 개가 짖고 있다. 내 칼은 어디 있지? 소녀가 말했다. 부탁이에요. 싸우지 말아요. 제 당시 형제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하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곰이 밖으로 나가면서 말했다. 넌 이제 2번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다. 한참 동안 무슨 소리가 났다. 소녀는 굴 속에서 바깥의 동정을 살폈다. 그녀의 형제들이 이미 곰을 죽였다는 걸 알았다. 소녀는 한참 후에야 형제에게 발견되었다. 소녀는 형제들에게 말했다. 오빠들은 처남을 죽인 거야. 나는 이 사람하고 5월부터 계속 함께 지냈어. 그런데 오빠들이 그를 죽였어. 나에게 그의 머리와 꼬리를 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나와 내 아이들을 위해 옷을 준비해서 갖다 줘. 어머니는 옷을 지어서 가져왔다. 소녀는 그걸 입고 곰이 살해된 장소로 가서 커다란 불을 지폈다.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에 곰의 머리와 꼬리를 태웠다. 소녀는 불타는 동안 내내 곰에게 배운 노래를 불렀다. 소녀와 두 아이는 외딴 곳에 오두막을 지어서 살았다. 1년이 흘러서 또다시 봄이 왔다. 형제들은 소녀를 곰처럼 꾸며서 놀리려고 했다. 형제들은 수컷과 암컷 두 마리를 뺀 암곰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소녀와 아이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소녀는 무척 싫어했다. 소녀는 어머니에게 호소했다. 못하게 하세요. 단 한 번이라도 가죽을 뒤집었으면 나는 곰이 되고 말아요. 지금도 반은 곰이 된 걸요. 손에도 발에도 긴 털이 나잖아요. 그러나 형제들은 재미있어하며 소녀와 아이에게 곰의 털가죽을 뒤집어 씌웠다. 갑자기 소녀는 네 다리로 걷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곰처럼 일어서서 울부짖었다. 소녀는 큰 곰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어쩔 도리가 없었다. 곰이 된 소녀는 형제들을 죽였다. 어머니마저도 죽였다. 그러나 소녀에게 잘해둔 막내 동생만은 죽이지 않았다. 소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녀는 두 마리의 새끼 곰을 데리고 모습을 감춰버렸다. 그 후로 사람들은 큰 곰을 반은 인간으로 취급한다. 사람들이 큰 곰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곰은 반은 인간이다. 이 신화를 자세하게 소개한 이유는 신석기인들이 어떻게 세계를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곰의 생활이나 동면, 번식 등의 생태에 대한 것이 곰의 시점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사냥꾼이 접근해오는 모습을 곰의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이 1인칭으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서술 방식은 아이누족의 유카라, 원래는 아이누족에게 전승되던 특정 서사시를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여성과 자연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아이누족의 서사시를 총칭하기도 합니다. 유카라에도 매우 발달된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화를 근거로 판단컨대 그런 서술 방식의 역사가 매우 깊은 것 같습니다. 이 신화에는 큰 곰은 반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생생한 육감을 갖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곰과 결혼해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인간 소녀는 점차 곰의 본성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곰이 되고 맙니다. 인간과 곰 사이에는 서로를 이어주는 통로가 존재하고 있어 이 통로를 따라서 인간은 곰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사상이 이 신화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근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고법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라는 점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이 곰으로 변모하거나 곰이 반은 인간이라는 식의 사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인간의 아이덴티티가 붕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기가 있는 늑대 인간을 둘러싼 공포 이야기들은 그런 아이덴티티의 붕괴에 대한 인간의 공포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곰으로 변하거나 곰 안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발견한다는 식의 이런 사고법이야말로 구석기 시대 이래 현생 인류 특유의 것이며 모든 생물의 종 중에서 인류를 인간답게 하는 가장 인간적인 사고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화학 입문 강의,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신화학 입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의 진화 심리학과 인지 고고학은 대뇌 내부의 유동적 지성이 탄생할 수 있는 뉴런 조직의 진화로부터 현생 인류와 같은 형태의 인간의 징표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네. 그러니까 하부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뉴런 조직의 변화로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네. 인간이 곰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 오래된 신화야말로 인류의 마음에 일어난 혁명적인 변화의 희미한 여움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대뇌에는 그런 뉴런 조직이 아직 발달되지 않아 대뇌의 용량에 비해 현생 인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상징 사고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징 사고란 서로 다른 분야의 것들 사이에서 뭔가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토대로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겹쳐서 이해하려는 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시클라멜의 꽃말은 정숙함이라는 말이 있을 경우 식물의 종과 사람의 인격 이라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가 하나로 중첩되어 매우 정숙한 여성을 만났을 때 당신은 시클라멘과 같은 분이군요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징적인 표현은 서로 다른 의미의 장 사이에 통로를 열어줍니다. 자유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지성의 작용이 없으면 활동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현생 인류가 태어나기 이전의 인류의 대뇌에는 아직 유동적인 지성의 활동을 가능케 하는 뉴런 조직이 생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친족 관계에 있는 것은 그것만 취급하는 대뇌의 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 이것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인지 독이 있는 식물인지를 구별해서 인식했을 뿐 그것을 기억하는 대뇌의 부분과는 아직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거를 뇌로, 유물론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뇌로 한다는 게 이게 이진경 씨의 비판이었던 것 같은데, 서로 다른 분야를 취급하는 컴퓨터가 커다란 대뇌의 여러 방 속에 분리된 채 작동을 하고 방들 사이에는 두꺼운 칸막이 같은 것이 있어 서로 다른 분야로 정보가 흘러들어가거나 그로 인해 새로운 의미를 낳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던 셈입니다. 인간적인 마음. 그런데 그 칸막이가 무너졌어. 이 칸막이가 무너진 게 유동적 생활, 교환 양식 A의 영향이 아니라 뉴런의 영향이라고 설명하는 게 좀 걸리네 계속. 그때까지 각기 다른 작은 방 안에 들어있던 뉴런이 이동하여 다른 영역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가히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인류의 대뇌에 일어나 지금의 현생 인류가 출현했습니다. 그때까지 네안데르탈인이 사용하던 언어는 아마도 비유적인 표현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거나 매우 빈약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에 비해 현생 인류가 구사하게 되는 언어는 비유가 풍부해졌을 겁니다. 나아가 비유로 인해 다른 분야와의 결합이 가능해지고 마침내 유동적인 지성의 점프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언어를 창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결국 현생 인류는 언어와 사고의 시적인 이용이라는 능력을 지니고 빙하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형태의 생물종이었던 셈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인간은 곰이 될 수도 있으며 곰은 반은 인간이다 라는 말은 현생 인류가 구사한 시적인 사고 능력, 표현을 바꾸면 언어의 상징화 능력의 거의 원초적인 상태 그대로를 표현한 셈입니다. 인간이 곰이 되고 곰이 인간으로 변모해 간다는 인식은 그야말로 현생 인류의 대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동적 지성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이 곰이 되고 곰이 인간이 되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런 점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인간이 되게끔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인간이 곰이, 곰이 인간, 진정한 인간. 아마도 네안데르탈인은 인간은 인간, 곰은 곰으로 인식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생 인류는 인간과 곰은 상호 변형도 가능한 친족이며 친구라는 사고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곰의 입장이 되어서 곰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인간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유동적 지성이 활동을 시작하자 곧바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타자에 대한 공감으로 가득 찬 이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귀중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것은 상징 능력이나 시적인 언어의 용법과 거의 동시에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곰으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근대과 천박한 자만에 의해 상징을 조종하는 시적 생물로서의 본성을 제대로 인식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대과학은 천박한 자만에 의해 상징을 조종하는 시적 생물로서의 본성을 제대로 인식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류학을 배우는 데에는 일종의 미덕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쩌면 곰일지도 모른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겸허한 인간들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그 미덕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여기 끌어들인 것 좀 문제 같은데. 대칭성 인류학 입문. 유동적 지성이야말로 인간의 징표다. 대칭성의 개념과 관계가 깊은 18세기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만연해 쓴 언어 기원론에서 최초의 인간들은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아니라 시와 음악으로 서로 이야기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야말로 루소다운 로맨틱한 발상이기도 하지만 현대 인지 고고학의 입장에서 봐도 매우 정확한 인식이라며 무릎을 치고 싶어질 겁니다. 사실 인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시의 구조와 동일한 원리를 가진 지성이 활동할 수 있음으로써 생겨난 것입니다. 시의 구조와 동일한 원리.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생 인류의 뇌의 기능이나 카테고리가 다른 영역들에 의해 상호 연결을 가능케 하는 뉴런 조직의 재구성에 의해 인류의 결정적인 진화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까지 네안데르탈인의 뇌에서는 은유나 환유 같은 비유 능력이 발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질적인 영역 사이,
이질적인 영역 사이를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는 유동적 지성이 발생함으로써 인류는 모든 걸 기호가 아닌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동적 지성과 의미, 기호가 아닌 의미. 유동적 지성의 탄생이 정주와 관련되지 않았을까? 이를 계기로 언어라는 것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조직화된 겁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언어가 은유의 축, 파라디그마, 은유의 축과 환유의 축, 신타그마, 은유의 축과 환유의 축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은유와 환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의 언어는 없는 셈입니다. 따라서 언어는 인간의 징표라고들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비유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것을 가능케 한 유동적 지성이 정주 이후에 회귀한 순수 중요에 의해서 가능해진 게 아닐까. 활동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징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언어의 이러한 비유 능력은 일상 언어에서는 거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상 언어에서는 확실하고 유용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고자 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유 기능은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유 기능을 전면으로 끌어내서 오히려 은유나 환유 작용만을 짜임새 있는 의미를 만들고자 하는 언어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시입니다. 상징의 숲. 시는 비유의 힘을 충분히 이용해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을 자유로이 결합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본래의 전체성을 유지한 채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듯한 상태를 언어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보들레르의 다음 시는 그런 시어의 본질을 잘 표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연은 하나의 공전, 그곳에 살고 있는 기둥들이 이따금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고 길 가는 사람은 친근한 눈길을 보내는 숲의 전송을 받으며 헤치며 나아가야 하는 상징의 숲, 밤처럼 광명처럼 끝이 없으며 어둠과 빛의 깊은 하빌 속에 저 멀리 뒤섞이는 기나긴 메아리처럼 냄새와 색과 음향이 서로 노래하네. 보들레르의 상 악의꽃에 수록되어 있는 시로 교감 만물 조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기도 함. 여기서는 저자가 인용한 일본어 번역문을 다시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최초의 현생 인류가 시나 음악으로서 서로 이야기했다는 루소의 생각은 이렇게 보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만물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의 본질. 모든 언어가 시의 구조와 똑같은 마음의 구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최초의 인류만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의 뇌 속에서도 가장 먼저 시적인 구조. 활동을 시작했다가 일상 언어로 변환되는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최초의 의식은 시를 감상하듯이 세계를 이해했습니다. 유용성을 중시하기 시작하면 그런 점은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세계를 응시해보면 루소는 이것을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을 현실의 심층에서 서로 이어주는 연결기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세계가 하나의 전체로서 호흡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보들레르의 말처럼 그야말로 세계는 상징의 숲인 셈입니다. 신화의 힘. 신화가 이런 시와 매우 유사한 작용을 한다는 것은 옛날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화적 사고도 은유나 환유와 같은 비유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화적 사고, 비유 능력. 그럼으로써 신화는 시보다 더욱더 웅대한 철학적 의도를 갖고 이 세계를 상징의 숲으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곰이 등장합니다. 곰은 북반구 최강의 동물로서 숲에 왕처럼 유유히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큰 곰처럼 인간을 공격하는 무리도 있기 때문에 곰은 때때로 식인 동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칭성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곰은 자연계에서 가장 좋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숲의 왕으로서 곰은 모든 동물들의 정령의 수장입니다. 이 수장의 두둑한 배짱 덕분에 동물의 정령이 털가죽을 걸치면 인간의 눈에 동물로 보이는 건데, 그 동물들을 인간에게 보내주는 것은 전적으로 곰의 호의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은 숲의 동물들을 사냥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신화적 사고는 곰과 인간 사이에 넓은 연락 통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현대 이누이트의 화가 나운디아르크
알레스 아크가 그린 오른쪽 그림을 봐주십시오. 이 그림에는 이누이트의 옷을 입은 북극곰이 사냥꾼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동물이 말도 하고 사람은 동물로, 동물은 사람으로 쉽게 변신할 수 있었다는 이누이트 신화를 그대로 재현한 광경입니다. 얼마나 시적인 장면인가요? 현실의 표층에서는 인간은 곰을 뒤쫓아서 죽이고 그 몸으로부터 털가죽과 고기를 얻어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자신과 대항하러 온 인간에게 곰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인사 같은 것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적인 층에서는 그와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신화는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자연의 수장인 곰이 좋아하는 친구인 인간에게 기분 좋게 털가죽과 고기를 선물로 주려고 한다는 것이 현실의 시적인 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신화는 현실의 잔혹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꾸며낸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누이트든 누구든 사냥꾼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동물의 살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신화적 사고에서는 동일한 잔혹한 현실이 다른 의미를 띠며 고귀한 기쁨으로 빛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신화적 사고, 동일한 잔혹한 현실이 다른 의미, 곰과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의 시적인 층에서는 일상의 의식이 파악하는 것과는 다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층으로 직접 들어가 보면 동물, 식물, 광물, 물, 바람 등 온갖 것이 하나의 전체성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혹함과 우애가 동거하고 현실성과 시가 서로 결합하면서 증여의 영혼. 인류학자들은 선물을 안다는 것은 단지 물건만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영혼도 함께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즐겨 사용하여 저자가 1996년에 발표한 순수한 자연의 증여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 발표한 영혼이 그 전체성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영혼. 이누이트들은 겨울의 얼음집 속에 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 주저앉아 신화나 전설을 이야기하는 인간의 말을 내뱉는 바로 그 순간에 루소가 말하는 최초의 인간으로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누이트만이 아니라 대칭성 사회에 살았던 그 모든 인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때 루소가 쓴 내용이 진실이 됩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시와 신화와 음악에 의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지요. 시와 신화와 음악. 이렇게 해서 신화적 사고는 현생 인류의 뇌에서 일어난 비약의 순간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일어난 최대 혁명의 살아있는 기념물입니다. 감자나 옥수수가 신석기 혁명의 미각적 기념물이며 삼색기나 개선문이 프랑스 혁명의 시각적 기념물이듯 신화는 뉴런의 새로운 접합 양식의 완성을 의미하는 청각적 기념물입니다. 그러나 혁명적 비약의 진로 말할 것 같으면 그 가치에 있어서 신화와 시와 음악, 신화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기 있죠.